안녕하세요, 여러분. 윤진필 교수입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동남아에 미쳤던 인도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에 이어서 동남아시아에 미친 중국의 영향이 어떤 것이었을까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인도가 동남아에 준 영향은요, 오랜 기간에 걸쳐서 특히 힌두, 불교를 중심으로 해서 천문학이라든지 농사기법이라든지 또는 문학이라든지 문자라든지 이런 다방면에 걸친 사회문화적인 굉장히 많은 그 인도의 문명이 동남아로 들어왔고요. 그 동남아 문화의 사회문화의 기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동양을 대표하는 두 문명인 인도 문명에 대해서 한편에 서 있는 중국 문명은 과연 동남아에 어떤 영향을 줬을까요? 우선 우리나라 같은 역사 속에서는 중국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과 함께 동북아 문화권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죠. 자, 그런데 동남아인 경우에는요, 이것이 바로 인도의 영향을 받았다는 게 동남아는 우리와 다른 것이고요. 그래서 동남아 사회문화의 기저에는 인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나라, 그러니까 동남아에 속해 있는 한 나라를 빼고 말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입니다. 그러니까 베트남을 뺀 나머지는 다 인도 문화가 기저에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베트남만큼은 바로 우리와 같은 동북아 문화권, 즉 중국의 영향을 받으면서 사회문화적인 또 역사적인 그러한 성장의 배경이 됐다. 이걸 꼭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중국이 베트남에 준 영향을 저희는 이제 인도처럼 이게 중국화라는 말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교적으로 얘기하면 우리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부터 시작된 특히 유교죠. 유교, 도교, 불교 이러한 것들이 베트남에 굉장히 깊이 영향을 미칩니다. 그건 우리와 같은 맥락 속에 베트남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동아시아 지도 속에 우리는 중국의 동쪽에 있었고요.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남쪽에 있었던 그 종족들이거든요. 그 위에 쪽은 중국 남부지방과 지금의 베트남 하노이 쪽에 거쳐서 살고 있던 그런 종족입니다. 자, 그런데 이 베트남이요. 역사적으로 기원전 111년도 이게 바로 중국의 한나라 때거든요. 이때 베트남 지역이 중국의 직접 지배를 받기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우리의 경우에 소위 고조선이 멸망을 하고 한사건이 설치되던 바로 그 같은 시기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원전 111년부터 시작된 중국 한나라의 지배가 무려 1000년간 계속됩니다. 이게 바로 938년까지 이 지역, 위에 쪽이 살고 있었던 지금의 베트남 북부 지역이죠. 그 지역은 중국으로부터 1000년간 지배를 받으면서 베트남은 중국 문화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는 그러한 나라가 됐습니다. 이게 바로 베트남의 유교화, 베트남의 중국화. 그래서 영어로 이걸 세니시제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베트남이 동남아에 있는 나라이지만은 유일하게 동북아 문화권에 속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이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에 가게 되면은 베트남의 건축물이라든지 또 베트남은 또 오랜 기간 동안 우리와 마찬가지로 한자 문화권이에요. 그래서 한자를 사용을 했었던 그러한 기록들이 매우 많이 남아 있고요. 또 지금도 베트남에 가게 되면은 그 공자의 영향, 유교죠. 그래서 공자 사당 같은 것도 있고요. 그런 문묘 시설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국처럼 이렇게 우리도 갖고 있었던 과거 시험 보는 그런 과거 시험 지도를 또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비석에다가 남겨놓은 기록물들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베트남이 유일하게 동남아시아에서 중국화된 그러한 나라다라고 하는 별도의 시각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이 여러 면에서 좀 동북아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그런 나라인 것은 바로 이러한 문화적인 배경이 유사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근데 중국이 동남아에 미친 영향은 뭘까요? 베트남을 빼고는 나머지 동남아 전체의,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영향은 당연히 베트남이 좋지만 중국은 동남아에 대해서는 주로 군사적인 침략,
군사적인 침략과 점령 이것으로서 특징 지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동남아에 미친 영향은 주로 군사적인 침략이다라고 하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결국 동남아에 있었던 고대 왕국들의 흥망성쇠하고도 관계가 되고요. 또 그러한 흥망성쇠 속에 동남아 여러 종족들이 이동을 하는데 그 충격에 의해서 이동하는데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대표적인 종족인 타이족인데요. 타이족은 원래 중국의 그 윈남성 지역이죠. 중국의 서남 남서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하나의 소수 종족이죠. 중국 쪽으로 보면은 그러한 거기에 또 대리국이라고 해서 그 대리국을 세우고 살았던 종족이 따이족인데 이 따이족이 13세기입니다. 13세기면은 이게 바로 몽골의 원나라가 형성이 되던 시기거든요. 그래서 몽골군에 의해서 이 따리국도 같이 점령이 되고 따리국이 망하게 돼요. 그래서 이 망한 따리국의 후손들이 타이족들이 남쪽으로 피신을 하면서 내려온 것이 지금의 태국 땅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태국은 중국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서 중국 쪽에 살던 타이족이 지금의 태국 땅으로 밀려 내려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충격을 줬었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13세기에 이 몽골의 침략에 의해서 망한 따이족의 따리국과 마찬가지로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바로 고려의 무신 정권이 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고려 시대에 우리는 정말 엄청난 중국 소위 몽골의 침략에 항쟁도 하게 되고 또 그 침략에 또한 멸망하게 되는, 굴복하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인 거예요. 중국의 큰 제국이 생겼을 적에는 꼭 옆으로 동으로 또는 남으로 이렇게 중국의 군사력이 팽창하는 힘이 꼭 침략을 통해서 그 힘을 행사를 해왔다라고 하는 그 역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이런 그 13세기 때 이 몽골의 침략은요, 따이족의 이동과 함께 또 말씀드릴 것이 바로 버마죠. 버마의 그 당시에 13세기 중반에 흥했었던 바로 버강 왕국이 있습니다. 지금의 버마의 중앙에 있는 만달레이 지역에 있었던 바로 버강. 그 버강 왕국은 대표적인 또한 힌두 불교를 바탕으로 특히 불교 왕국이었거든요. 이게 바로 원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됩니다. 그래서 버마로 보게 되면 이거는 정말 엄청난 충격이었고요. 그러한 버강 왕국의 중국에 의한 멸망은요, 또 버마를 오랜 기간 동안 또 침체기에 빠뜨리는 그러한 충격을 줬습니다. 13세기 때 또 하나가 바로 몽골군이 또한 베트남을 침략을 해요. 베트남은 기원 939년도에 겨우 중국으로부터 독립을 했는데 13세기 돼서는 이제는 몽골군의 침략을 받으면서 베트남의 리 왕조가 또한 멸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바탕 큰 소동을 겪으면서 또 베트남 쪽도 이제 흔들리게 되고요. 이때의 몽골군은요, 쿠빌라이 칸 시대의 이 몽골군은요, 지금의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의 자바섬 있지 않습니까? 자바까지 원정을 갑니다. 이 정도로 당시에 이 몽골군의 세계적인 팽창 또는 그 원정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몽골군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라시아 대륙을 거쳐서 유럽 땅 거의 지금의 헝가리 지역, 오스트리아 국경 근처까지 진출을 했었다는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대의 그러한 제국을 세웠던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바로 몽골족인데요. 그 몽골족의 원나라가 바로 동남아로 보게 되면은 베트남도 멸망시키고 버마도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나아가서 인도네시아 자바섬까지 원정을 했었던 그러한 역사가 있습니다. 또 15세기가 되게 되면 명나라가 중국에 또 엄청나게 한족의 명나라가 일어서게 되죠. 이때 명나라는 또 한 번 베트남을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베트남은 명나라에 의해서 한 20년간 짧은 기간이지만 또 직접 지배를 받게 돼요. 물론 그걸 나중에는 다시 또 격퇴시키고요. 베트남은 독립을 회복을 합니다. 이처럼 베트남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특히 동남아의 베트남은 중국의 사회문화적인 정말 천년지배를 받으면서 그런 영향을 받았고 동시에 끊임없이 중국으로부터 군사적 침공을 받았던 그러한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중국과 베트남 간의 그야말로 2000년에 걸치는 일종의 하나의 애증관계라고 그럴까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관계가 바로 중국 땅 아래 동남아의 베트남은 가지고 있습니다. 자, 등등 이렇게 해서 동남아 왕국들은요, 중국의 오랜 기간 동안의 이런 군사적 침략 앞에
왕국이 멸망하게 되고 다시 그 충격으로 인해서 여러 종족들이 흩어지고 다시 또 왕국을 세우는 소위 외부적인 충격의 원인을 제공한 나라가 바로 중국입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동남아 여러 나라들은 중국과 오랜 기간 동안 조공관계라든지 일종의 책봉관계, 그러니까 왕이 등극하게 되면 그 왕을 소위 인정을 해주는 이러한 것. 이건 이제 우리 고려 때부터 조선 내 특히나 이런 조공이라든지 책봉 관계는 굉장히 중요하지 않았습니까? 이건 특히나 조선과 중국 관계 속에서 굉장히 강하게 유지가 됐었던 양국 관계였지만 동남아시아도 그거 우리의 조공 관계라든지 책봉 관계는 보다는 훨씬 느슨했지만 주로 동남아의 많은 나라들은 중국과 발전된 중국의 소위 문화를 가져오는 그런 무역을 유지하는 쪽에서 관계를 많이 맺어왔습니다만은 이러한 조공과 채권 관계 같은 것도 약하나마 중국과 동남아 사이에서는 있었던 것도 또한 역사적 사실입니다. 자, 이처럼 정리를 하면 중국으로부터 받은 동남아시아의 어떤 침략의 역사는요, 동남아 사람들한테 굉장히 깊이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불문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 와서 중국이 그야말로 1949년도에 공산당에 의해서 통일이 되고 중화인민공화국이 만들어진 다음에 한 50년간은 자기네들의 속사정 때문에 이제 좀 조용히 있다가 특히 요즘에 와서는 G2까지 중국이라는 나라가 큰 나라로다가 더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그야말로 오랜 세월 동안 집중해 왔었던 동남아에 대한 관심 또는 진출, 이것을 또 한 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남아 나라로 보게 되면 중국의 적극적인 진출, 물론 이거는 뭐 군사적인 침략은 아닙니다만은 예전 오랜 기간 동안에 중국이 통일됐을 적에 보여줬었던 그러한 팽창의 역사를 당했던 지역이기 때문에 중국이 동남아에 현재 보여주고 있는 많은 어떤 경제적인 확장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쩔 수 없이 받아는 들이면서도 중국에 대한 숨어있는 잠재된 그러한 위협인식, 특히 안보적인 위협인식은 굉장히 강하게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은 강한 중국이었을 적에 항상 동남아시아를 군사적으로 침략을 해왔다는 그 역사는 지울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날에 와서도 중국과의 관계에서 매우 조심스러우면서도 그런 과거 속에 남아있는 역사적인 유산에 의해서 중국을 좀 위협의 요인으로 보고 있는 것이 동남아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솔직한 대중국 인식이라고 제가 한번 추가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동남아에 미친 중국의 영향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